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모집인 등록시험 대비 이제 에센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센셜은 총 116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한 권을 쭉 읽어 내려간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문제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게 교재에 어떤 내용이었구나의 순서를 한 번씩 떠올려 주시면 책 한 권을 모두 여러분께서 요약 정리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16제 가운데 그 첫 번째 문제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보기의 생명보험 관련 제도를 시대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은 교재를 딱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 중세, 고대죠. 고대 에라노이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나로 시작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길드, 그 다음에 톤틴연금의 순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생명보험은 땡땡 정신의 근간이 되며 딱 여러분께서 떠올리셔야 되죠. 생명보험은 뭡니까? 바로 상부, 상조. 예, 이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제학자. 마네스죠. 예,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 라는 말이 널리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 이 센텐스가 시험 문제 작년에 몇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네스,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국고에 유휴자금을 융자해 주는 자에 대해서 원리금을 지불하는 대신 종신연금을 지급하는 프랑스의 17세기 제도는 무엇인가? 예, 바로 톤틴연금이죠. 예, 톤틴연금도 자주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정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라노이는 사회적 약자나 하층민들이 서로 돕기 위해 만든 상호부조 조합이다. 콜리기아와 에라노이를 구별해 주셔야 되겠죠. 종교적 공제단체냐 아니면 상호부조 조합이냐. 에라노이는 상호부조 조합이 아니라 종교적 공제단체죠. 자, 두 번째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독일의 경제학자 마네스 또 나오네요. 자, 1인은 1인을 위하여, 만인은 만인을 위하여 라는 말이 널리 인용되고 있다. 이거 말 틀렸죠, 그죠?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 라는 말이 널리 인용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역사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 중에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1921년 조선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우리나라에 생명보험이 처음 도입된 게 아니죠.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의 생명보험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대리점을 설치하면서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2번. 1970년대는 생명보험 산업의 발전으로 보험시장도 개인보험 위주로 전환이 되었다. 자, 70년대 우리 경제개발이 어느 정도 이제 막 시작하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던 그런 시기였죠. 그죠? 이때 우리가 개인보험 위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뭐가 틀렸는지 보죠. 2003년을 보험의 해로 지정을 했다. 1977년이죠. 예.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퀘스천입니다. 불교 사원 딱 하면 나오는 게 뭡니까? 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와 보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퀘스천 보겠습니다. 보험시장의 개방, 금융 자율화, 생명보험시장이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전환된 시기는 1990년대죠. 자, 책을 제가 계속 떠올려 보시라는 말씀 또 한 번 드립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1945년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회사.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회사는 조선생명보험회사죠. 그죠? 1921년이죠. 1945년이 틀렸습니다. 두 번째, 2010년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0년대죠. 그죠? 자, 이렇게 생명보험 역사 연대별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비교. 얘도 한 번씩 나오는 문제죠. 책 순서대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어요. 다음 중 민영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사회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고요. 민영보험은 민간 기업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 형태는 임의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급여 계약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자기가 보험료를 얼마 내고 얼마만큼을 받겠다. 다 계약이죠. 그죠? 운영 취지는 사회적 형평성. 사회적 형평성이 바로 얘가 사회보험이죠. 그죠? 예, 사회적 형평성에 따라서 예, 개인별 적정성이 바로 민영보험의 운영 취지가 되겠습니다. 연관 퀘스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보험과 생명보험 관계는 상호 보완 또는 경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센텐스도 시험 문제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퀘스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 서비스. 자, 공공구조가 있고 사회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4대 보험으로 기억나시는 거 있죠. 그죠? 예,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험 문제에는 공공구조 아니면 사회 서비스 이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뒤에 복지로 끝마치면 사회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슨 급여 이렇게 끝나는 용어는 공공구조다. 이렇게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관 함정 보죠. 사회보험의 급여는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민영보험이었죠. 두 번째, 사회보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보험이 아니라 사회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죠. 사회보험은 4대 보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재보험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예, 건강보험 있었죠. 예, 요거 바로 우리 4대 보험입니다. 네 번째, 생명보험 자산의 운영 원칙 보겠습니다. 자, 운영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 목적, 부합성, 안정성, 공익성. 안정성, 공익성, 수익성, 유동성. 이게 바로 운영 원칙이었죠. 목적, 부합성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입니다. 만들어낸 것 같아요. 연관 문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자산은 기본적으로 땡땡 자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장기죠, 장기. 생명보험 이 계약 자체가 장기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 역시 장기 자금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중도 해지 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 환급금 등으로 지급을 해야 하므로 신탁재산, 예, 신탁재산적인 성격도 강하다. 자, 이 장기 성격, 신탁재산의 성격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회계연도 FI 2022 우리나라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총액은 세계 9위죠, 9위. 자, 이 문제가 작년에 몇 번 나왔습니다. 2021년 기준 아니라 2022년 기준이에요.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총액은 세계 9위. 생손보를 모두 합친 것은 7위.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연관함정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자산의 일부를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부동산이냐. 부동산은 유동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지문이고요. 보험 밀도와 침투율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예, GDP 대비 보험료 비율은 침투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 문제는 뭐 잘 이렇게 나왔던 문제는 아닌데 작년에 출제가 몇 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 밀도, 예, 그 다음에 침투율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별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배경. 다음 표에서 A 국가의 인구 구조로 알 수 있는 사회 구분. 자,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7, 14, 20,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말하는 겁니다. 자, 총 인구가 100만 명입니다. 근데 60세 이상 25만 명, 65세 이상 17만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0세 이상은 함정이고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인구 구조를 이렇게 나누죠. 100만 명 중에 17만 명이니까 17%죠. 그죠? 17%입니다. 자, 14% 이상은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고령화 사회 중에 고령사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 14, 20. 그죠? 예. 고령화 사회가 7% 이상, 고령 사회가 14% 이상, 초고령 사회가 20% 이상.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이어서 연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퀘스천이고요. 자, 노인 빈곤율은 65세 이상 인구 중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하의 비율을 말하는가? 50%죠. 자, 흔히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노인 빈곤율 그러면
이게 퍼센테이지 좀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중위소득이기 때문에 중위소득 50% 이하의 비율을 말한다. 라고 50%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돼서 오답이 굉장히 이제 많았던 부분이죠. 2023년도에는 이렇게 용어를 좀 물어보는 문제가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퀘스천 두 번째, 고령화율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우리나라는 2025년도에 20.3%, 20% 넘어가니까 초고령 사회죠.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17년도에는 고령화율이 14%로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죠. 7, 14, 20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보죠. 가임기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를 평균 출산율이라고 한다. 자, 평균 출산율이 아니고 합계 출산율이죠. 자,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꽤 출제가 되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두 번째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5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50%가 아니라 60%였죠. 60% 정도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보장 준비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재무설계의 필요성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설계는 이제 개념을 물어보든지 아니면 뭐 신혼기, 중년기, 노년기 소득과 지출 어디가 더 많으냐 아니면 소비 지출과 소득의 흐름이 어디가 더 크냐 뭐 요 세 가지에서 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생애 소비 지출과 소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생애 소비 지출의 흐름은 소득의 흐름보다 변화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소비 지출은 실은 뭐 소득이 많든 적든 어느 일정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흐름의 변화가 더 적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죠. 2번 신혼기에는 소비 지출이 더 많죠. 그래서 적자입니다. 3번 대체로 중년기의 가계소득이 생애 주기 전체에서 가장 높다. 얘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재무 목표를 세우고 재무 상태와 현금 흐름을 파악을 해서 목표에 맞게 자산을 배분하고 투자를 실행하는 과정을 우리가 재무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념이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생애 주기에서 중년기에는 소득이 지출보다 더 많죠. 두 번째 함정 보겠습니다. 소득의 흐름과 소비 지출의 흐름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불일치하기 때문에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생명보험은 이제 기본 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표에 설명하는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및 지출 비용의 총액이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수지상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은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자, 이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뭡니까? 대수의 법칙, 우리가 방금 수지상등의 원칙, 사망률과 생명표. 자, 이 중에서 사망률이 시험 문제 또 한 번씩 나오죠. 퀘스천 2입니다. 자, 1년간 사망자 수 나누기 연초의 생존자 수로 계산하는 것이 바로 사망률이죠. 사망률입니다. 예, 생존율 아닙니다. 그냥 사망률이라고 교재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용어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함정 보죠. 다수의 사람보다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고 발생 확률 측정이 더 쉽다.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 측정을 해야 발생 확률이 통계에 어느 정도 일정한 그 숫자에 수렴을 하겠죠. 그죠? 예, 개인을 대상으로 하면 발생 확률 측정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뀌어서 나왔다는 점 함정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관계자입니다. 예,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 보험회사. 이게 바로 계약 관계자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자는 2인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1인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피보험자도 역시 1인이든 2인이든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1인이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의 경우 반드시 그 타인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전자서명까지 받아도 괜찮죠. 예, 전자서명도 인정이 됩니다. 3번, 보험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사업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연관 문제 첫 번째 퀘스천 1 보겠습니다.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의 경우에 반드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 받아야 되죠. 전자서명도 가능하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퀘스천, 보험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사업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사업허가 없이는 보험회사 사업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 자신이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틀린 함정이 되겠고요. 두 번째, 보험 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 보험계약 관계자는 보험회사죠. 보험 수익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보험계약 관계자에는 보험회사의 사업 영위를 위해 사업을 허가를 승인해 주는 자, 누굽니까? 금융위원회가 승인해 주죠.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 관계자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생명보험계약 내용입니다. 다음 보험료 납입기간에 대한 설명이 빠르게 연결된 것은, 자, 보험료 납입기간이 땡땡과 동일한 경우를 정기납. 자, 정기납은 뭐였죠?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이 동일한 경우를 정기납. 그죠?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를 단기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납, 단기납, 일시납, 요 세 가지가 나오죠. 그죠? 이 세 가지를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기간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장을 하는 기간,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장을 받는 기간, 같은 뜻이죠. 그래서 이 보험기간을 위험기간 내지는 책임기간이라고도 합니다. 보험기간, 위험기간, 책임기간 다 같은 말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함정 첫 번째 보겠습니다. 보험료는 매월 1회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료 기본적으로 매월 납입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문제 나오는 겁니다. 보험료는 매년 1회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사망률은 1년 단위로 측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매년 1회고요. 매월 1회 내지는 2개월치 한꺼번에 내는 6개월치. 그죠? 6개월 납, 2개월 납 이런 것은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원칙은 매년 1회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료 납입 기간이 보험기간과 동일한 경우를 전기납이라고 한다. 동일한 경우는 전기납이죠. 또 함정이 나옵니다. 보험기간보다 보험료 납입 기간이 짧은 경우는 일시납이 아니라 단기납이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문제에서도 봤죠. 일시납 아닙니다. 일시납은 한꺼번에 다 납입하는 거죠. 세 번째, 일시납 보험료 총액은 한꺼번에 납입을 했기 때문에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납입하는 월납으로 납입하는 경우보다 돈을 먼저 냈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총액이 더 적죠. 왜? 1회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가 붙어 나가죠. 그래서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매월납으로 내는 것보다 한 방에 이제 모두 다 납입한 일시납 보험료 총액이 월납으로 납입할 경우 보험료 총액보다 적다가 맞는 내용이 됩니다. 10번 보험료의 산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보험료 산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삼위원 방식과 현금 흐름 방식을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죠.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국내 생명보험업계는 전통적으로 예정 위험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 비율을 기초로 하는 3위원 방식이죠. 3위원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을 예전에는 해왔습니다. 2번, 2010년 4월부터 새로운 보험료 산출 방식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게 현금 흐름 방식이죠. 3위원 방식의 사용은 전면 중단된 게 아니라 3년간 선택적으로 같이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2번도 틀린 지문이고요. 3번
현금 흐름 방식은 3위원 방식에 비해 산출 방법이 복잡하고 전산 관련 시스템 관련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보다 정교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죠. 예,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관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퀘스천 1번입니다. 3위원 방식. 자, 3위원. 예. 세 가지 이원을 기초로 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 3위원 방식이죠. 이 3위원이 뭐냐? 예정, 위험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 비율. 이게 바로 3위원 방식이죠. 자, 3위원 방식과는 달리 현금 흐름 방식은 여기다가 플러스 뭐 유지율이라든지 판매량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퀘스천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 방식은 회사별 최적 가정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최적 가정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3위원 방식은 보수적인 표준 기초율을 활용을 합니다. 두 가지 반드시 비교해 주시고요.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3위원 방식은 회사별 최적 가정을 적용한다. 회사별 최적 가정을 적용하는 방식은 현금 흐름 방식이었죠. 두 번째, 현금 흐름 방식은 보수적인 표준 기초율 가정을 통해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자, 현금 흐름 방식이 최적 가정, 3위원 방식이 보수적인 표준 기초율.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매칭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11번 배당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가 알맞게 연결된 것은, 자, 계약자 배당이 있는 어떤 상품입니까? 연금보험이죠. 연금보험. 직접 몇 개년도입니까? 5개년도. 이건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연금보험입니다. 5년입니다. 예, 실적을 근거로 장래의 계약자 배당을 예시할 수 있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퀘스천 첫 번째. 보험 안내자료상 계약자 배당을 예시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은 저축성 보험, 종신보험 이런 거 아닙니다. 연금보험이죠. 퀘스천 2번입니다. 장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은 보험 안내자료의 기재 금지 사항이죠. 그러나 누가 인정을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인정을 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예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뭐냐? 예, 계약자 배당이 있는 연금보험. 직전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할 수가 있다. 반드시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무배당 보험은 보험계약에 대하여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계약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무배당, 배당하지 않는데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무배당이 아니라 유배당 보험은 이렇게 돼야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함정 보겠습니다. 2000년 4월 이전에도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배당률을 차등 적용하였다. 자, 2000년 4월에 보험 가격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때부터 배당률이 회사마다 차등 적용이 되었고요. 그전에는 똑같은 배당률을 적용을 했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번 청약 및 청약철회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청약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철회 안 되죠.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철회 불가 계약이죠. 3번,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진단계약 청약철회 불가 계약인데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청약철회가 가능한 날짜는 청약철회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단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청약은 10월 2일 날 했고요. 보험증권 수령일은 8일입니다. 10월 8일. 그럼 15일이니까 23일이네요. 그죠? 예, 23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일이 10월 2일이니까 30일을 오버 안 했죠. 증권을 받은 날이. 그렇기 때문에 10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연관함정 첫 번째 보겠습니다. 보험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은 청약철회가 안 되죠. 90일 이내인 계약은 청약철회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전문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당연히 포함되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까지가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제외된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 문제의 함정은 제외된다. 주권상장법인, 주권비상장법인 이렇게 두 문구가
바꿔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비상장 법인은 전문 금융소비자에 해당이 안 됩니다. 세 번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3인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을 단체로 취급할 수 있다. 자, 보험계약을 단체로 취급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몇 명 이상입니까? 5명 이상이죠. 5명 이상인 경우 단체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13번 청약의 승낙 거절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보험계약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진단계약은 건강검진을 받고 보험회사에서 승낙을 하더라도 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장받을 수 없다. 이건 맞는 내용이죠. 자, 진단계약은 건강진단 플러스 1회 보험료 납입이 모두 완료가 돼야 보장이 개시가 되죠. 그래서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2번, 진단계약은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건강진단을 받았죠. 1회 보험료 건강진단이 모두 완료가 된 것은 건강검진이 뒤에 받았으니까 예, 보험회사의 승낙과 관계없이 건강검진까지 다 받았죠. 납입도 했죠. 당연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3번, 무진단 계약은 1회 보험료를 납입을 하면 1회 보험료 납입일이 보장 개시일이죠. 근데 승낙일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그랬으니까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을 하고 땡땡을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 자, 기본적인 건 진단계약이든 무진단계약이든 1회 보험료를 일단 무조건 받아야 되죠. 그래서 무진단계약인 경우에는 청약 승낙하고 1회 보험료를 받을 때부터 약관은 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이 개시가 됩니다. 1회 보험료 기억을 해 두시고요. 두 번째 퀘스천 보겠습니다. 진단계약의 보장 개시일은 자, 1회 보험료 납입 플러스 건강진단이 모두 완료가 된, 둘 다 완료가 돼야 되고요. 무진단 계약은 1회 보험료만 납입하면 보장이 개시가 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무진단 계약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를 하면 승낙된 것으로 본다. 자, 청약을 했으니까 보험회사 승낙을 해야 되죠. 기준이 뭡니까?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입니까? 청약일로부터입니까? 청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면 예, 승낙 거절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승낙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함정 보겠습니다.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진단을 받지 않으면 보장 개시가 안 되죠. 그런데 이 건강과 질병과 관련이 없는 재해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을 한다라고 해야 맞죠. 예. 이제 건강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질병 유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관계가 없는 거죠, 재해는. 그래서 예,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보장을 합니다. 14번 무효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자, 보험계약 무효 사유 예, 교재 나온 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번 만 17세인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게 만 17세가 아니라 만 15세죠. 예. 얘는 무효가 아닙니다. 두 번째,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난 다음 청약을 철회한 경우. 일단 말이 좀 이상해요.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났으면 아예 청약 자체가 철회 자체가 안 되죠. 그죠? 청약 철회와 무효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3번,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계약 체결 이후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자,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계약 체결 이전에 체결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체결이 되고 난 이후에 받았죠. 그죠? 자, 이랬을 때는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계약 체결 이전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얘가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무효가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 땡땡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은 무효이다. 자,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 만 15세 미만자. 딱 떠오르네요. 셋 중에 하나네요. 그죠?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땡땡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다. 유효하다. 자, 뭡니까? 심신
심신박약자죠. 예,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중에 심신박약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무효에 해당되는 교재 내용 떠올려보시고 여러분께서 계속 공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자, 전자서명도 유효하다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서명으로 받은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두 번째, 파산자를 보험계약자로 한 계약의 경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죠. 파산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무효와 상관이 없죠. 15번,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약관 교부 설명 의무 자필 서명 요구 3대 기본 지킴이와 관련된 내용이죠.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예, 근데 1년 이내가 아니죠.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3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르죠.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 설명 의무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얘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관 문제 첫 번째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의 잘못이죠. 회사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기납입 보험료에 더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이 제일 높죠. 제일 높다라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3대 기본 지킴이를 이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잘못이다. 잘못이 크면 클수록 더 높은 페널티를 부여를 하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의 세부 내용은 보험증권에서 정하고 있다. 자,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보험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의 세부 내용은 증권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증권에서는 그냥 설명만 해주는 거죠. 세부 내용은 어디서 정하고 있습니까? 약관에서 정하고 있죠. 약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사망의 추정, 인정제도 및 장애 등의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이 2023년도에 문제 자주 나왔습니다. 자, 이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에 해당이 되려 그러면 사망한 것으로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떠올려 보시게 되면, 일반 실종, 특별 실종, 인정 사망, 이 세 가지 다 사망으로 본다라는 거죠. 사망으로 보니까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께서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재, 수재, 수해, 이런 거는 인정사망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정사망. 인정사망 시는 사망 시 관공서가 통보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 세 가지를 이제 기간, 5년이냐, 1년이냐, 아니면 법원이 통보하느냐, 관공서가 통보하느냐. 자, 여기서 다 시험 문제가 바꿔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2번 지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부재자의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한다. 자, 법원이 실종 선고한다. 1년간 부재자의 생사, 일반 실종이죠, 그죠? 1년이 아니라 얘가 5년이죠.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한 경우를 우리가 일반 실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틀린 지문이 2번이 되겠고요. 선박 침몰 특별 실종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땡땡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장애죠. 장애의 개념과 질병의 개념 두 가지가 유사하게 섞여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퀘스천입니다. 한시적 장애죠. 한시적 장애는 무조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5년 20%. 자, 얘는 한 번씩 이렇게 보기 문제로 5,
20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일반 실종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여기까지 맞아요. 관공서가 실종 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고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함정은 관공서, 이게 바로 함정이 되겠네요. 17번 보험금 지급기일 및 청구 시 구비 서류 보겠습니다. 다음 중 괄호 안에 숫자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구비 서류 접수 시 서류 접수일로부터 처음에 우리 뭘 기억해야 됩니까? 3 곱하기 10은 30. 요걸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그죠? 청구 서류가 구비가 돼서 서류 접수를 하게 되면 3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 확인 필요 시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더 이상 지체될 것 같으면 30일.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30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약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전에 보험회사의 조사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여기에 협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에 대한 기간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미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가지급제도,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다까지 기억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자,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를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기일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분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기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기일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표, 박스 아래쪽 부분에 나오죠. 그죠? 그 교재를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진단서는 국내 병원뿐만 아니라 국외 병원에서 발급된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얘가 함정이 되겠습니다. 18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몇 가지 있었죠. 그죠? 그게 바로 보험회사의 면책 사유. 면책 사유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죠.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죠. 그죠?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2번. 회사의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회사는 면책이 된다가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죠. 그죠? 2년이 지난 이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3번. 보험 수익자 중 1인이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보험 수익자가 여러 명일 경우죠. 그죠? 그러면 그 여러 명 중에 한 사람이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나머지 보험 수익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죠. 자, 이 사람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죠. 근데 지급하지 않는다. 받을 수 없다 그랬으니까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계약의 보장 개시일로부터 땡땡이 지난 후에, 자, 자살 아니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몇 년입니까? 2년이죠. 2년.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보험회사가 면책받을 수가 없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자, 이 경우는 보험회사의 면책 사유에 해당되지 않죠.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의도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해쳤다. 이렇게 우리가 보질 않는다.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19번 보겠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죠.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누구가 가지는 의무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회사에 사실대로 성실하게 알려야 될 의무죠.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회사가 계약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 경우에 그 위반 사실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럼 그때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나중에 그 위반 사실로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해지를 했으면 해약 환급금을 지급해야지 기납입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3번,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장을 제한했을 때 보험료, 보험 가입 금액 등이 조절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장을 제한하거나 또 뭘 할 수 있습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했을 때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이어서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퀘스천 첫 번째.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의무자는 누굽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계약자와 피보험자입니다. 그럼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주요 의무 사항은 무엇입니까? 피보험자의 현재, 과거의 질병 관련된 거요. 그다음에 플러스 운전 여부 등이 계약 전 알려야 될 주요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서류상으로 이게 쓰게 만드는 그런 경우는 중요 사항이라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서의 질문표에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점까지 여러분께서 함께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보험 수익자의 주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험 수익자의 주소가 변경이 되었으면 통지 의무네요. 그죠? 수익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으면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지 보험 계약자에게 알려야 되는 것은 아니죠. 예, 두 번째 함정 보겠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자에게 기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뭐 했죠? 해약 환급금을 지급을 합니다. 20번 보험료 납입 최고 독촉 보겠습니다. 연체로 납입이 이제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납입을 해달라고 이제 독촉하는 것을 우리가 납입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 그럼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납입 최고 기간을 둬야 합니다. 맞는 내용이죠. 2번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에게 모두 이 납입 최고 독촉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합니다. 3번 납입 최고 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해지가 됩니다. 언제 해지가 되느냐?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에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납입 최고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그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가 된다. 자, 이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 며칠 이상 납입 최고 기간? 7일이죠. 우리가 방금 지문에서도 봤죠. 함정 보겠습니다. 납입 최고는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통보를 해야지 계약자에게만 통보를 하면 된다. 얘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납입 최고를 전자문서로 안내하는 경우 계약자의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안내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신한 것으로 본다. 자, 납입 최고는 이게 해지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계약자가 반드시 수신을 해야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수신이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납입 최고의 그 프로세스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된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신을 했든 안 했든 송신한 것으로 본다. 얘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계약자 동의 없이 전자문서를 송신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전자문서로 안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21번 통지 의무 보겠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자, 통지 의무는 두 가지가 있죠.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대한 통지, 주소 변경에 대한 통지, 이 두 가지죠. 자, 이 통지 의무에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대한 통지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주소 변경은 계약자와 수익자에게만 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틀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된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다 해당이 됐네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피보험자는 주소, 연락처 변경에 대한 통지 의무가 해당이 없죠. 예, 주소, 연락처 변경된 경우 의무자는, 통지 의무자는 누구였습니까? 계약자와 수익자죠.
일단 틀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얘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는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이 보험회사 입장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그죠? 통지를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아야 보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금 하여금 통지를 하도록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통지 의무는 보험 수익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 피보험자에게도 있습니다.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제가 된다.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보험회사의 지급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얘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번 부활 보겠습니다. 효력 회복이죠.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부활 이러면 일단 3년이죠. 3년. 납입 연체로 해지가 된 계약. 그 다음에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을 때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나오네요. 3년 이내에 나옵니다.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자 부당한 계약자는 성환계약이죠.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할 수가 있습니까? 6개월 이내에 소멸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은 숫자의 합이네요. 그럼 3 플러스 6.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퀘스천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계약 부활 시 신계약 절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바로 역선택 방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지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암 진단을 받았다. 자, 이걸 밝히지 않은 거죠. 숨기고 다시 나 그러면은 이제 부활을 할게. 뭐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계약 절차와 모든 절차는 동일하게 부활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퀘스천 2번 보겠습니다.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특별 부활. 이게 국세 납부 체납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차압이 들어왔다든지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죠? 자, 그랬을 때 해지가 되었을 때 부활을 요청하는 것이 특별 부활입니다. 자, 이 특별 부활은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보험 수익자에게 통보를 해야 하느냐. 자, 수익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계약자 명의로 되어 있던 계약에 대한 부분에서 보험회사가 이게 납세 체납이나 이런 이유로 해서 이제 돈을 일단 지급을 한 거죠. 지급을 했기 때문에 수익자가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바꿔서 나 그럼 계약을 좀 살릴래. 그게 바로 특별 부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별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수익자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왜?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 명의로 바꿔서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자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통보를 하게 되면 수익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특별 부활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보험계약 대출 등에 의해 해약 환급금이 차감되고 자, 잔액을 수령한 경우 잔액을 수령했다는 것은 그래도 해약 환급금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는 거죠. 해약 환급금을 받았으면 부활을 청약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계약 대출 때문에 해약 환급금이 아예 없었다. 그러면은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안 받았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러나 잔액을 수령한 경우는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법인 보험 대리점에서 행한 부당한 보험계약의 전환은 부활 제도가 적용이 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번 계약 내용 변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거 찾는 거네요. 1번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죠. 필요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일단 1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보험 계약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당연히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죠. 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보험 종목 변경 가능하죠.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으면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에 의해서는 보험 종목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보험 수익자 변경 시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지만, 네, 여기 맞네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를 해야 된다라고 해야 맞죠. 두 번째, 보험 종목의 변경은 새로운 보험 계약 체결에 해당하므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보험 종목 변경도 가능하죠. 세 번째, 피보험자를 변경하려면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자, 계약 내용 변경 다 가능하지만 피보험자 자체는 변경이 안 되는 항목이죠. 예, 그래서 보험회사의 승낙과는 관계없이 피보험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 해지를 할 수 있다. 자, 임의 해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임의 해지는 계약자 자의에 의해서 언제든지 보험계약이 살아있는 한은 정해진 사유와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임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4번 소멸시효 보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아주 명쾌합니다. 나머지는 다 3년인데 하나만 2년이죠. 예, 보험료 청구권만 2년, 나머지는 다 3년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살펴보죠. 다음의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 자, 땡땡은 3년간 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 다 3년이죠. 자, 수익자 변경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시효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전혀 엉뚱한 내용이니까 3번이 예, 오답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예, 보험료 청구권만 제가 2년이라 그랬고요. 나머지는 다 3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험금 청구권, 해약 환급금 청구권, 보험료 청구권 가운데 보험금 청구권만 소멸시효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보험료 청구권만 소멸시효가 다르다라고 해야 맞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청구권, 배당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자, 이처럼 이 보험료 청구권만 2년, 예, 요거 가지고 계속 시험 문제 출제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25번 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네요.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가집니다. 자, 누구의 책임이 있는 사유냐? 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보험 설계사, 임직원, 대리점, 네, 전속의 경우에 다 해당이 되죠. 책임 있는 사유로. 다만 보험중개사는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된 게 아니죠. 그래서 보험중개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피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험중개사 해당이 없죠. 연관 문제 첫 번째 퀘스천 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자, 요거 나오네요.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금 지급 의무 및 지급 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 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연히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죠. 그죠? 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얘가 함정이 되겠습니다. 26번 보험 나이의 계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나이 최근에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됐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틀린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보험 나이 계산하는 거 만으로 기준한다. 6개월 이상, 6개월 이하, 플러스 1, 마이너스 1 기억나시죠? 여러분 계속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번은 맞는 지문이네요. 2번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라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실제 만 나이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 나이를 적용을 해서 만 15세가 안 됐을 경우에는 예, 이 계약은 무효에 해당이 되는 거죠. 보험 나이는 매년 1월 1일에 증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계약 해당일에 증가를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관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퀘스천 1. 자, 1988년 10월 2일 생인 자가의 2019년 4월 13일이 계약일이네요. 자, 보험 나이 한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19년
10월 2일이 돼야 만으로 31세가 되네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4월 13일이죠. 그죠? 그럼 6개월 이상 남았느냐? 6개월이 미만으로 남았느냐를 계산을 해보면, 자, 이제 4월 2일이 지났죠. 그죠? 4월 13일이기 때문에 10에서부터 한번 빼보죠. 9, 8, 7, 6, 5, 4. 그러니까 4월 2일이 지나면, 2019년 4월 2일이 지나면, 일단 6개월은 지났죠. 6개월 미만이 남았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줘야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2019년 10월 2일이 돼야 만 31세지만 6개월 미만이 남았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서 보험 나이는 31살이 되겠습니다. 연관함 좀 보겠습니다. 출생일로부터 계약일 현재까지 개월수가 14년 8개월입니다. 그럼 보험 나이는 일단 15세네요. 김생명 씨의 보험 나이는 15세이므로 김생명 씨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은 유효하다. 자, 근데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일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 만으로는 15세가 안 됐기 때문에 만 15세 미만자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 무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함정 보죠. 2006년 1월 1일생은 2020년 7월 1일부터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가능하질 않죠.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만 15세가 지나야 되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 이후가 돼야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가능해집니다. 27번 보험계약 대출 및 상환 보겠습니다. 자, 보험계약 대출 및 상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죠. 1번 보험계약 대출은 기납입보험료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2번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은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죠. 정답은 일단 2번이네요. 3번 뭐가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해약 환급금 지급 시 해약 환급금에서 언제든지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죠.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계약 대출은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연관 함정 보죠. 보험계약 대출 사실은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이지만 해지를 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감하게 돼 있죠. 원리금을. 그래서 보험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를 해야 됩니다. 관련이 있죠. 통지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입한 보험 종류에 따라서는 보험계약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순수 보장성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해약 환급금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8번 약관의 해석 보겠습니다. 틀린 내용 찾는 거네요. 1번 회사는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된다. 맞는 내용이죠.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아야 됩니다. 3번 보험 안내자료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약관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라 보험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죠.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계약자. 방금 설명드렸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야 맞죠. 두 번째, 공평한 계약을 위하여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럼 표준적인 약관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겠죠. 자, 29번 언더라이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언더라이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죠. 자, 1번 보험 설계사는 1차 위험 선택의 기능을 수행한다. 맞죠? 예. 모집 조직에 의한 선택이 1차 선택이죠. 2번 계약 인수 과정상 건강 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서류 진단은 직장에서 진단받은 근로자 건강 검진 결과로 대신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2번이고요. 3번 언더라이터는 보험 계약 내용 및 조건, 보험료 등을 최종 결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언더라이팅을 다르게 표현하는 용어, 계약 심사, 계약 선택은 반드시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언더라이팅, 계약 심사, 계약 선택.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언더라이팅은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역선택
가능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는 것은 클레임 업무죠. 클레임 업무. 두 번째, 언더라이팅 업무 담당자는 반드시 관련 전문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뭐 CKLU, FKLU 다 전문 자격증이 있긴 합니다만 반드시 전문 자격증을 보유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세 번째, 종교활동 보고서. 종교활동 보고서하고 언더라이팅 정보의 원천과는 관련이 없죠. 종교활동 보고서 시험 문제에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 이 단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30번, 언더라이팅 2 고려 대상 보겠습니다. 자, 환경적, 신체적 언더라이팅, 재정적 언더라이팅 뭐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그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환경적 언더라이팅의 평가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은 흡연, 병력, 생활환경 및 소득 수준. 자, 어떤 내용일까요? 정답은 흡연이죠. 흡연. 자, 병력 같은 경우는 신체적, 생활환경 및 소득 수준은 재정적 언더라이팅 평가 대상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직업에 대해 업계 표준 직업 분류 및 등급표에 따라 위험 등급을 비위험직 및 위험직 1에서 5등급으로 구별하는 언더라이팅 시 고려 대상은 바로 환경적 언더라이팅이죠. 환경적 언더라이팅의 직업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청약자의 생활 환경 및 소득 수준의 적정성, 이건 환경적 언더라이팅이 아니라 재정적 언더라이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적 언더라이팅은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체격, 연령, 성별, 체격 등은 현재의 신체 상태와 병증 등을 평가하는 것은 신체적 언더라이팅 평가 대상, 고려 대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1번 언더라이팅 세 번째입니다. 표준 미달체 및 우량체 인수. 다음에서 체감성 갈수록 위험이 떨어지는 경우죠. 그죠? 이런 경우에 적용하는 보험계약 인수 방법은 요거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꼭 시험 문제 나와요. 보험금 삭감의 방법을 통해서 보험계약을 체감성 위험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첫 번째 퀘스천 1. 표준 미달체, 표준체보다 위험도가 높은 게 표준 미달체죠. 그죠? 과거 알았던 질병과 관련된 진단비나 입원비 등을 보장해서 제외한다. 담보하지 않겠다. 부담보죠. 부담보. 퀘스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고객에게 3년 이내에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의 10%를 감액하겠다. 줄이겠다는 거죠. 뭘 줄입니까? 보험금을 줄인다. 보험금 삭감, 체감성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연관 함정 뭐죠?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은 우량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표준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량체는 표준체보다 위험이 낮은 거죠. 위험이 낮으니까 우량체죠. 각종 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표준체보다 위험이 낮은 경우, 금방 말씀드렸죠. 표준 미달체의 위험이 높은 경우죠. 우량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2번 클레임. 다음 중 클레임 업무에 해당되는 것은 보험사고 조사. 이게 바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보험계약의 체결은 모집 조직의 역할이고요. 계약 적부의 확인은 언더라이팅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클레임은 청약자의 생활 수준 및 소득 수준이 적정한지를 확인하여 계약을 인수하는 업무다. 자, 클레임의 업무가 아니라 이건 언더라이팅 업무죠. 두 번째, 클레임 업무 담당자는 FKLU 자격증. FKLU 자격증은 언더라이터 자격증이죠. 세 번째, 클레임 업무가 잘못 처리되었을 경우에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이 아니라 영향이 크죠. 클레임 업무가 잘못되면 보험금 지급이 과다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회사 경영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가 있습니다. 33번,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 준칙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험계약 체결 유지 단계의 정보 제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문이 기니까 하나씩 살펴보죠. 자, 1번, 보험계약 청약 단계. 청약 단계에서 상품 설명서를 제공한다. 상품 설명서는 청약보다 훨씬 이전 단계에서 제공을 해야 고객이 청약할 것인지 결정을 하겠죠.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단계가 아니라 얘는 권유 단계. 일단 정답은 1번이겠고요. 2번,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관리 내용을 연 1회 이상 보험 소비자에게 제공을 해야 합니다. 3번, 보험 안내 자료상의 예상 수치는 실제 적용되는 이율이나 수익률과 다를 수 있다는 점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모집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 처리와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 자,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 처리,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되는 건 맞는데 누구를 위한 겁니까? 모집 종사자의 편의가 아니라 계약자를 위해서 하는 거죠. 계약자의 이익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험회사는 일원화된 민원 접수 채널을 운영하고 빠른 민원 해결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쭉 읽어보니까 다 맞는 이야기 같은데. 자, 민원 접수 채널은 일원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고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화된 민원 접수 채널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일원화가 틀린 내용이죠. 34번 보험인의 윤리 강령, 설계사의 자세 중요성 한번 보죠. 자, 전문성 개발, 사명감과 전문성 개발, 보험 설계사 이 두 가지 내용 항상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반드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 보험 설계사는 보험 상품과 관련된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나머지 법규라든지 이런 거까지 확대를 해서 지식을 습득을 잘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근데 보험 상품과 관련된 지식 습득에만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으니까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 내용 어떤 건지 살펴보죠. 고객들에게 보험회사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설명 제공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죠. 3번, 보험 설계사는 고객의 생애 주기별 다양한 위험을 예측하고 고객이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전문성 개발이 필요하다. 윤리는 말 그대로 시험 문제 자체를 잘 읽어보시면 윤리입니다. 윤리. 그래서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상품 광고, 보험상품 판매 광고를 할 때 보험협회의 상품 광고 사전심의 대상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험협회의 심의피를 받아서 상품 판매 광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준법감시인의 심의피만 받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준법감시인의 심의피를 받고 또 보험협회의 심의필,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필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보험 종사자의 윤리 강령으로는 공공성, 공신력 제고 다 맞죠? 주주 가치의 극대화, 모집 종사자의 윤리 강령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보험 설계사는 반드시 감독기관이 심사, 승인하여 관리번호가 부여된 보험 안내 자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임의로 그 자료의 형태나 내용을 추정 또는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다 맞는 말인데, 자, 뭐가 틀렸을까요? 뭐가 함정일까요? 자, 금융감독기관의 심사, 승인해서 관리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심사, 승인, 그래서 보험회사의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됩니다. 금융감독기관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5번 3대 기본 지킴이 보죠. 보험 설계사의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으로 맞는 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3대 지킴이뿐만 아니라 1번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 이름으로 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이름으로 된 영수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2번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사항을 구두상이나 문서 또는 전화로 접수했을 때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야 된다. 얘가 맞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일단 2번이고요. 3번은 어떤 함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보험료를 유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일일 수금 방법으로는 절대 보험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일일 수금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연관 문제 보죠. 첫 번째 퀘스천.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에 얻게 되는 세 가지 효과. 요거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늘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유지율 개선됩니다. 민원 감소됩니다. 고객의 신뢰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고객으로부터 일일 수금 방식으로는 보험료를 절대 받아서는 안 되죠. 두 번째,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는 보험 수익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에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는 고객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고객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36번 보험 사기 보겠습니다. 자, 보험 사기의 고의적 유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고혈압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을 했다. 이건 사기적인 보험 계약이죠. 악의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이게 고의적인 유발 행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감기임에도 폐렴으로 속이고 입원하여 입원 보험금을 수령했다. 과장한 거죠, 과장. 예.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 행위에 해당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큽니다.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연성사기는 보험금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한다.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는 경성사기죠. 연성사기가 아닙니다. 이 지문도 사실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당시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허위정보 제공, 즉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경성사기가 아니라 연성사기. 자, 연성사기와 경성사기 바꿔서 이렇게 출제가 자주 되고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37번 보험범죄의 사회적 피해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사보험료, 공보험료 둘 다 부당한 인상 있을 수가 있죠. 2번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는 공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죠. 초래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방범죄, 동조행위 증가 이게 사회적 피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연관 문제 보험 사기 계약의 4가지 특징. 자, 이것은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퀘스천으로 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죠. 고액 또는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비연고성 및 자발성 계약, 즉 권유를 받지 않고 스스로 가서 하는 거죠. 예, 자기 잘 모르는 대리점이나 잘 모르는 설계사를 찾아가서 가입을 한다. 부자연스러운 보험 계약, 소득 수준에 비해서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내는 보험 계약을 한다든지 보험 사기자들의 개인적 특성, 과다부채, 허영심, 사치심 이런 것들 4가지 특징 여러분께서 얘는 다 암기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퀘스천 보겠습니다. 자, 특정군의 특성에 기초하여 계산된 위험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가진 집단이 동일한 군으로 분류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입한 군의 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현상을 역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 역선택을 물어보는 문제가 보기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관함정, 보험 사기 피해는 보험회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 소비자들에게도 다 왜? 보험료가 오르니까 한정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 사기 입증이 용이하지 않죠. 곤란합니다. 왜?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과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훨씬 시간이 지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보험 사기는 개인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가 아니라 조직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번 보험 사기 방지 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사기와 관련돼서는 이 방지 활동 각 기관별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느냐가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바르지 못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로 구성된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범죄 수사협의회에 누가 참여를 하느냐? 경찰청, 감독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맞는 내용이네요. 2번 보험사기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이거 생손보협회의 보험사기 방지 활동으로 맞는 내용이죠. 3번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보험사기에 대해 신고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맞는데 문제는 뭐냐? 보험범죄 신고센터는 생손보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방지활동은 아니죠. 보험범죄 신고센터는 감독원과 보험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관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퀘스천 1. 최근의 보험사기 경향은 고액의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무슨 사기일까요? 계획적이다. 바로 경성사기죠. 보다는 일반 국민이 피해를 과장하는 등 일반 국민이 피해를 과장하는
보험 사기의 유행은 연성 사기죠. 위주의 생계형 보험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지문은 뭐 정답은 아니더라도 내지는 보기 문제는 아니더라도 지문으로도 자주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용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보죠.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사기 특별조사반 SIU를 설치하여 보험사기를 방지한다. 자, 보험사기 특별조사반을 설치하고 있는 기관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보험회사죠. 자, 이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보험설계사는 적극적으로 보험사기 적발 활동에 참여해야 된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사기 예방 활동이라 그러면 말이 될 것 같은데 적발 활동이라고 하면 보험설계사의 역할은 아니죠. 마지막 보겠습니다. 보험범죄수사협의회는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생손보협회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도 참여를 하고 있고 경찰청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범죄수사협의회 누가 참여를 하느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9번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 자, 1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네요. 자, 다음에서 생명보험 업계의 자살 예방 프로그램. 자, 자살 쪽은 거의 뭐 문제는 이게 생명보험 업계의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하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걸 기억해 두시고요.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자, SNS를 통한 청소년 종합상담 시스템 다 들어줄게 운영한다. 요거 생명보험업계에서 하는 거죠. SOS 생명의 전화 운영한다. 요것도 생명보험업계에서 하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기 얘는 생명보험업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게이트키퍼 양성기관, 인증기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입니다. 자, 게이트키퍼가 도대체 뭐냐? 그게 바로 퀘스천 2번이죠. 주변 사람의 자살 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하여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이 게이트키퍼. 게이트키퍼는 누가 양성하느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게이트키퍼와 생명보험 업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관함정 보죠. 자살은 개인의 차원에서 막대한 손실 야기하고 사회적 비용과도 관련이 있죠.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 듣고 말하기는 보험회사의 공동사회공헌 활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보고 듣고 말하기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9번 1편에 대한 내용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2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